미국의 한 의사가 미국 병원의 이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다시 시험을 보면서까지 한국으로 이사를 감행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존슨이에요. 올해 38살이고 뉴욕에 살고 있어요. 대리석 조리대가 있고 창문이 큰 멋진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때 저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돈 이야기만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있었고요. 커피 마시고 눈이 아플 때까지 서류를 읽고 있었어요. 부자들과 회의하고 늦게 집에 와서 다음 날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죠. 앞으로 20년도 이렇게 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여동생 사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라는 저보다 3살 어려요. 보스턴에 있는 큰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죠. 매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서 항상 제일 똑똑한 아이였고요. 엄마 아빠도 사라를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3월의 어느 화요일 밤이었는데요. 사라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나 한국으로 이사 갈 거야. 저는 놀랐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거든요. 뭐라고 했어? 제가 물었어요. 한국으로 이사 간다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2~3달 지났어. 내년 상반기 한국의 의사 국가시험을 보는 것이 목표야. 사라야, 너 괜찮아? 갑자기 무슨 일인데? 사라가 한참 동안 조용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아직 병원인 것 같았어요. 지난 여름 한 여자아이가 죽었어. 사라의 목소리는 슬펐어요. 이름이 엠마였어. 7살이었고 갈색 머리에 앞니가 빠져 있었지. 유니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들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수술비를 바로 내주지 않았어. 사라가 말했어요. 전에도 아팠던 적이 있다면서 서류를 더 확인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엠마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보험회사에서 승인해줄 때는 너무 늦었지. 제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요. 소송에서도 이런 사례를 많이 봤었죠. 사람들은 병원비 때문에 집었고 보험회사들은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여동생을 아프게 할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엠마 엄마는 우리 병원에서 일해. 사라가 말하고 있었어요. 낮에 다른 일하고 밤에는 병원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어. 엠마 생일 파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사라는 흐느꼈어요. 사라에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는 없다고 슬픈 일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오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어. 사람들을 도우려고 의사가 되었는데 서류와 돈 때문에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어. 한국은 달라. 거기서는 의사들이 진짜 의학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사라야, 너 한국 가본 적은 있어?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내 아파트는? 친구들은? 내 모든 삶이 보스턴에 있는데. 보스턴에서의 내 삶이 나를 죽이고 있어. 사라가 말했어요.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엌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둘 다 저에게 사라를 말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뭐가 옳은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정신을 차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도망가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거라고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인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라가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요. 사라가 전화를 걸어온 지 3주 후 저는 보스턴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4시간 걸리는 길인데 그날은 너무 긴장해서 10시간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계속 사라를 어떻게 설득해서 미국에 남게 할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라의 아파트는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골판지 상자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요. 한국에 관한 책들이 거실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어요. 한국어 단어 카드들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는데 마치 알록달록한 나비들 같았어요. 사라도 달라 보였어요. 좀 더 말랐을 수도 있지만 몇 년 만에 본 것 중에 가장 생기 있어 보이고 있었어요. 평상시 입던 옷 대신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요.
머리는 대충 묶어서 뒤로 넘기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 사라의 모습 같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 마지막 출근이야. 깜짝 놀란 저에게 사라가 노트북으로 동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영상에서는 한 한국 의사가 국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의사는 완벽한 영어로 의사들이 보험회사와의 갈등 없이 어떻게 환자들을 돕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것 봐. 사라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있어. 돈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어. 의사들이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줄지 말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라 목소리에 담긴 설렘이 저를 멈추게 하고 있었어요.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사라가 피곤함 대신 기쁨으로 의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게 말이에요. 그렇게 사라는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며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났을 때 저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에서 있는 미팅에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이거 완벽하네. 제 상사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동생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완벽하다는 말은 제가 쓸 단어가 아니었어요. 무섭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죠. 서울까지 가는 비행기는 14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도착해서 뭘 보게 될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사라가 잘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인천공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엄청나게 크고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표지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써져 있었고요. 직원들은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정말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웃고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치 1000번도 더 연습한 춤을 추는 댄서들 같았어요. 사라가 입국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볼이 아플 정도로 활짝 웃고 있었거든요. 보스턴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눈에는 빛이 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오빠. 사라가 오빠라는 한국말을 쓰며 말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도 깨끗하고 세련되어 놀랐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지요.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창밖을 평온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점점 커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더 커지고 있었어요. 서울은 정말 거대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은빛 손가락처럼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사이로 곡선 지붕과 전통 대문이 있는 옛날 궁궐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멀리 산들이 솟아 있었는데 바쁜 도시 위로 초록색과 평화로움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과거와 미래를 섞어서 어떻게든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제 미팅은 서울의 서초라는 역 근처에 있는 법률 사무소에서 있었어요. 그 건물은 햇빛에 반짝이는 유리 타워였어요. 안쪽은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회의실에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었어요. 회사 대표가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분 영어는 제가 뉴욕에서 아는 변호사들보다도 더 좋았어요. 그분 팀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서류들은 번역되고 정리되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미국에서 이틀 걸렸을 일을 몇 시간 만에 끝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정중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미팅 중에 핸드폰을 확인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끼어들거나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사라가 명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주인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 할머니였는데 어떻게든 저희에게 친절하게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매콤하고 해물 맛이 나는 국물을 서비스라고 하며 가져다 주었어요. 처음에는 서비스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사라가 설명해 주었지요. 그리고 제가 젓가락 사용에 애를 먹고 있을 때 할머니는 친절하게 웃으며 제가 부끄럽지 않게 포크를 가져다 주셨지요. 해가 산 뒤로 지는 동안에는 한강을 산책했어요. 길에는 조깅하고 개 산책시키고 소풍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돗자리에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었고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들은 가로등 아래서 장기를 두고 있었고요.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여기서는 밤에 혼자 걸을 수 있어. 사라가 말하고 있었어요. 자정에 지하철을 타도 완전히 안전해.
보스턴에서는 항상 뒤를 돌아보며 다녔는데 그 순간 다리 불빛에 비친 사라의 미소를 보면서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금이 가는 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사라가 문제에서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김 대표님이 저에게 회의를 하나 더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존슨 씨,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것 어때요? 미국 법과 한국 법을 둘 다 아는 분이 필요하던 차였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 존슨 씨의 성과를 보니 함께하고 싶군요. 제 커피컵이 입 중간에서 멈춰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하라고요? 뉴욕에서 받으시는 급여와 맞춰드릴게요. 김 대표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구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한국어 강습도 물론 준비해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할지 의논해보면 되고요. 저는 반짝이는 회의 테이블 너머로 김 대표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이 불빛의 바다처럼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뉴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사라가 명동 길거리 음식시장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플라스틱 천막 아래 앉아서 매운 떡볶이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강렬한 매움에 깜짝 놀랐지만 왜인지 끌리는 맛에 5개쯤 떡을 먹을 수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할아버지가 한국말로 저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라가 통역해 주려고 했지만 쉽지는 않았죠. 할아버지는 어묵 국물을 떠주면서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 이런 일이 일어나. 사라가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을 챙겨줘. 보스턴에서는 옆집에서 몇 년을 살아도 이름조차 모르고 지냈는데 그날 밤 강을 따라 걸으면서 사라가 엠마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엠마 엄마 마리아는 딸의 치료비를 위해 세계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고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요. 그렇게 많이 일해도 엠마가 필요한 수술비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계속 서류를 더 달라고 하고 있었어. 사라가 말하고 있었어요. 엠마가 아기였을 때까지 아팠던 모든 기록을 다 알고 싶어 했어. 6개월 전에 걸렸던 감기가 맹장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믿을 수 있어? 저는 믿을 수 있었어요. 관련된 판례를 봐왔으니까요. 보험회사에서는 더 오래 미룰수록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어요. 엠마 수술비를 제가 직접 내려고 했어. 사라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보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 승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엠마의 맹장이 터졌어. 20분짜리 수술로 막을 수 있었던 감염으로 죽게 된 거야. 다리 불빛 아래를 걸으며 제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어요. 한강이 저희 옆으로 어둡고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어요. 거의 자정인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조깅하고 개 산책을 시키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이 시간에 공원이 비어있고 위험할 텐데 말이에요. 마리아가 엠마가 그린 그림을 가져다 줬어. 사라가 말하고 있었어요. 무지개 날개를 가진 유니콘이었어. 아래쪽에는 엠마가 보라색 크레용으로 날 살려주려고 해줘서 고마워요. 사라 선생님이라고 써놓고 있었어. 저는 걸음을 멈춰 따가운 눈을 닦아야 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이틀 후 새벽 3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였는데 울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심장마비인 것 같아. 옷을 대충 입고 차를 최대한 빨리 몰아서 보스턴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침대에서 누워 계시는 아버지는 작고 쇠약해 보였어요. 엄마는 옆에 앉아서 아버지 손을 잡고 계셨어요. 너무 많이 울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제 안정을 찾았대. 그래도 수술은 해야 한다고 하시네. 엄마가 말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다른 병원으로 가라네. 여기는 수술비가 너무 비싸대.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회사에 누군가가 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밤 사라가 왔고 수술은 진행되었지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회복도 빨랐어요. 아버지가 회복하시는 동안 저는 몇 시간씩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일과 가족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에 대해 물었어요. 한국에서 행복해하니? 저는 공항에서 본 사라의 밝은 미소를 떠올렸어요. 사라가 자기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느껴진 설렘도요. 식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웃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강을 따라 걸을 때 얼굴에 떠있던 평화로움까지도요. 네, 아버지. 몇 년 만에 본 것 중에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힘있게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다행이구나. 한국에 간 것은 똑똑한 사라다운 결정이었네.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저는 제 자신도 놀랄만한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에 있는 김 대표님께 전화를 걸었지요. 시차 때문에 거기는 아침이었거든요. 제 전화를 받고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취업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잠깐 조용한 후에 김 대표님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나요?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병원비 걱정을 하며 앉아있는 메마른 미국 병원 대기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엠마와 그 아이의 무지개 유니콘을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보험회사보다 의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곳에서 다시 자기 목적을 찾은 사라를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가능한 한 빨리요. 제가 말했어요. 6개월 후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 아파트는 홍대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예술학교를 다니고 오래된 건물들과 새로운 카페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었어요. 창밖을 보면 곡선 지붕을 가진 전통. 한옥들이 현대적인 유리 빌딩들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게 보이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친구가 된 곳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 이사 오는 건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달랐거든요. 한국어는 글자라기보다는 아름다운 그림 같았어요. 음식은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매웠고요. 사람들은 악수 대신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매일매일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서울이 집같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무소에서의 일은 뉴욕에서 하던 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루 종일 돈을 두고 싸우는 대신 한국 회사들이 미국 기업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이었지요.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던 거예요. 제 미국 지식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유용해지고 있었어요. 한국 변호사들은 첫날부터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었어요. 점심에 초대해주고 한국말 연습을 도와주고 제가 실수했을 때는 참을성 있게 문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사라는 병원에서 정말 잘해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어가 너무 늘어서 간호사들과 농담도 하고 환자들을 그들 언어로 위로해 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무 시간은 길었지만 지쳐서 집에 오는 게 아니라 활기차게 돌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차이점은 보험회사와 싸우는 대신 환자를 치료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제 아기를 받았어. 어느 날 저녁 제 아파트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사라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가족은 개인 병원을 다닐 돈이 없었지만 서울에서 제일 부자와 똑같은 치료를 받았어. 산모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못 낼 병원비 때문이 아니라 딸이 건강하기 때문이었어. 서울에서 3개월을 지낸 후 부모님이 저희를 보러 한국에 오셨어요. 인천공항에서 내리시는 순간 부모님의 놀란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기대보다 체계적이고 깨끗하고 효율적이어서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2주 동안 서울을 구경시켜드렸어요. 알록달록한 전통 옷을 입은 수문장들이 교대식을 하는 경복궁을 구경했어요. 전통집들이 좁은 돌길을 따라 늘어서 있는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어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 올라가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아래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본토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화산섬인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 앉아서 신선한 해산물을 먹으며 노을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걸 보고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버지가 평화로운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가는구나.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고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 엄마가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웃들이 서로를 알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던 때 말이야. 그런 감정이 어디에든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 부모님은 10일 예정이었던 방문을 3주로 늘리셨어요. 그리고 여러 한국 문화를 체험하러 여행을 다니셨지요. 한국의 매력이 푹 빠지신 것 같았어요. 김 대표님의 취업 제안을 받은 지 1년 후 저는 계약을 연장했어요. 사라는 국제의료 봉사를 하러 4개월간 아프리카에 갔고요. 저희 둘 다 다시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일을 찾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았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은 시간에 맞춰 오고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하고 있었어요. 의료비는 저렴하면서도 훌륭했어요. 저는 여전히 미국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란 곳이고 크게 꿈꾸고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운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성공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뉴욕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제 진짜 직업으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울 아파트에 앉아서 산 뒤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하는 걸 보고 있을 때 저는 제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라와 저는 단순히 한국으로 이사 온 게 아니었어요. 집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했던 거예요. 집은 태어난 곳이 아니었어요. 집은 자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친절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에 둘러싸여서 저희는 마침내 집에 와 있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